미국은 약한 동맹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는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 문서에서 한국이 명시적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나 일회성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역할 분리가 끝났다는 신호에 가깝다. 이 문서의 핵심은 감정이나 수사가 아니라 책임과 비용을 어떤 국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그 계산표 한가운데 한국이 놓였다. 이번 전략문서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는다. 문서가 전제하는 기본 구조는 명확하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이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지원 축소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구조적인 의미를 가진다. 미국이 동맹국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선이 의지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는 동맹에게 미국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지침을 내리고 통제하고 보호한 반대로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이미 그 국가의 군사적 성능, 지휘 통제 체계, 지속 운용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한국이 이번 문서에서 주된 책임이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조 전력이나 후방 파트너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겹친다. 이 지점에서 이미 과거의 동맹 공식은 해체되고 있다.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표현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이 표현은 미국이 어떤 영역에 개입하고 어떤 영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방향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문서와 발언의 맥락을 따라가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위협, 즉 미국 본토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장 억제와 해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상전, 재래식 충돌, 국지 도발, 초기 대응과 같은 영역에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의 재편이다. 이 변화는 미국의 내부 사정과도 정확히 맞물린다. 미국은 지금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를 동시에 관리하던 과거의 방식은 유지 비용이 너무 커졌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 가운데 스스로 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전자에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맡길 수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던 이미지는 명확했다. 미국이 앞에서 끌고 한국이 그 뒤를 따르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전략문서에는 그 전제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비용과 책임을 기준으로 한 맹정한 재편 논리가 문서 전체를 관통한다.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제휴도련선 방어를 포함한 지역 안보 역할까지 확대해 주길 바라는 미국의 속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보호와 의존의 관계를 끝내고 계산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이동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런 변화가 곧 동맹 약화를 의미하느냐고 묻는다면 질문 자체가 이미 한 박자 늦었다. 동맹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동맹은 불균형을 전제로 유지됐다. 한쪽은 보호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그 대가로 정치적 충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기능이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만이 동맹의 핵심으로 남는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반응은 방어적 설명이나 해명이 아니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메시지는 미국의 전략 변화에 당황해 수습하려는 발언이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음을 강조하는 선언에 가깝다. 한국은 북한 GDP의 1.4배에서 4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방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 2026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다. 이런 수치를 제시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다. 세계 5위라는 순위는 상징이 아니라 기준선이다. 특히 비핵 보유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점은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설명하는 핵심 데이터다.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재래식 전력과 운용 능력에서 이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이 수치는 한국이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배경에는 이런 수치들이 이미 전제돼 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번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지 않고 기회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전략 변화에 끌려가는 대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오랜 과제를 이 흐름 속에서 확정짓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전자권 전환은 단순한 주권 문제나 상징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지휘 체계, 정보 통합, 작전 계획, 전력 운영,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전제로 하는 기술적 문제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이 논의를 감정이 아니라 타임테이블과 검증 일정으로 다루고 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순위, 국방비 규모, 작전 능력, 평가라는 객관적 지표들이 이 선택을 떠받친다. 과거처럼 때가 이르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추상적 반대 논리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건과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의 문제다. 미국 역시 이 과정을 마지못해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전자권 전환은 동맹을 깨는 조치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군대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 군대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동맹의 재설계다. 하지만 재설계에는 항상 조건이 따른다. 책임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미국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비용과 선택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맞닥뜨리게 될 계산은 단순히 책임을 맡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감당할 것인가라는 훨씬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문장은 이번 국방전략 문서에서 가장 의도적으로 흐리게 처리된 표현 중 하나다. 그러나 이 표현을 외교적 완충장치나 정치적 수사로 해석하는 순간 실제 변화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미국이 이 문장을 사용한 이유는 모호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원의 범위를 기능별로 분리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빠질 것인지의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우선 결정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영역은 명확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위협, 즉 미국 본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 영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해구산 개념은 유지된다. 이 부분은 기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지원의 성격은 재래식 지상전, 국지 도발, 초기 교전 대응, 장기, 소모전 관리와 같은 영역으로 이동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할의 무게중심이 한국 쪽으로 이동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돌을 동일한 위협 수준으로 다루지 않는다. 전략적 위협과 전술적 충돌을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은 이미 여러 문서와 발언에서 반복되어 왔다. 이번 국방전략 문서는 그 구상을 한국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가깝다.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처럼 미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과 재래식 전력에 의한 도발이나 지상 교전은 완전히 다른 범주로 분류된다. 후자의 경우 미국은 더 이상 선도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미군 병력의 투입 여부 문제가 아니다. 정보, 감시, 정찰 자산, 공중 지원, 장거리 타격 자산의 투입 시점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다. 제한적 지원이라는 표현 속에는 초기 국면에서 한국군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곧 한국군이 단독으로 지상전 지휘, 화력 운용, 병참 유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국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판단을 감정이나 정치적 기대가 아니라 이미 관측된 데이터에 근거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국방비 규모, 전력 구성,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연합훈련 결과는 모두 이 판단의 재료로 사용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아직 준비되지 않은 동맹이 아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예 이런 문구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미국은 책임을 넘길 수 없는 국가에게는 애초에 책임을 언급하지 않는다. 제한적 지원이라는 표현은 동시에 한국군의 작전 실패 가능성을 미국이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과거에는 한국군의 작전 실패가
곧바로 미군의 전면 개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초기 국면에서의 주도권 상실이나 국지적 손실은 한국이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변화다. 미국이 모든 상황을 보증해주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전략 차원에서도 분명하다. 미국은 한반도를 관리해야 할 전장에서 위임할 수 있는 전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인식 전환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신뢰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이 동시에 관리해야 할 전선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 대만 해역, 중동의 불안정성, 유럽 전선까지 고려하면 한반도에서까지 동일한 수준의 개입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맞지 않는다. 그 결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이다. 미국은 필요할 때 결정적으로 개입할 능력은 유지하되 상시적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가능해진 이유는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는 축소가 아니라 선별이다. 모든 동맹이 이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지원이 제한된다는 것은 한국군의 실패가 곧바로 미국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책임의 귀속이 명확해진다. 이는 자주성의 확대인 동시에 위험의 전가다. 미국은 이 구조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지만 한국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부담은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휘체계의 완성도, 전시 의사결정 속도, 정치적 결단, 능력까지 포함하는 문제다. 결국 제한적 지원이라는 문장은 한국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의 개입이 제한되는 구간에서 한국은 어디까지를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선언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작전 시나리오와 운영 능력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던져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이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관계에 걸맞은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오랫동안 정치적 구호로 소비되어 왔다. 찬성하는 쪽은 주권과 자존을 말했고 반대하는 쪽은 시기상조와 안보 공백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국방 전략 문서가 공개된 이후 논쟁의 좌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전자권 전환은 감정이나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설정한 역할 분담 구조 안에서 한국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기술적 관문으로 이동했다. 이번 문서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문장은 곧바로 전자권 문제와 연결된다. 주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작전 계획, 트립, 지휘 통제, 전력 운용의 중심이 한국군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자권이 여전히 외부에 있는 상태에서 주된 책임을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문서는 전자권 전환을 전제로 한 역할, 재정유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그동안 전자권 전환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반대 논리는 하나였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준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준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은 더 이상 정치적 신뢰나 동맹의 역사로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다. 작전 수행 능력, 지휘 체계의 안정성, 연합작전에서의 실제 성과 같은 검증 가능한 요소가 기준선으로 작동한다. 이 변화는 이미 일정과 절차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2026년을 사실상 전자권 전환의 골든 타임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올해 안에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끝내겠다는 계획. 8월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검증하고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환 시기를 구체화하겠다는 타임테이블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기술적 검증 절차다. 이 일정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전자권 전환은 더 이상 언젠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검증이 형식적인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자권을 넘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언제든지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은 한국군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미국이 한국의 군사 체계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 2026년 세계 5위라는 순위가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순위는 전자권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상징이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 구간을 형성하는 데이터로 작동한다. 비핵 보유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지위 역시 마찬가지다. 핵 억제에 의존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과 운용 능력으로 이 수준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전자권을 맡길 수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하는 결정적 배경 중 하나다. 미국은 핵을 보유한 동맹보다 핵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전장을 관리할 수 있는 동맹을 필요로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전자권 전환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은 이런 전략 환경 변화와 정확히 맞물린다. 전자권 전환을 동맹 약화로 해석하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시각은 동맹을 고정된 구조로 상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미국의 시각은 다르다. 미국은 전자권을 넘기는 것을 동맹 포기의 신호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의존적 동맹에서 기능적 파트너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해온 선진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발언은 바로 이 인식을 반영한다. 전자권 전환은 동맹을 깨는 행위가 아니라 동맹의 내부 역할을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재설계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전자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권한만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 실패의 책임까지 떠안는다는 의미다. 전시 상황에서 작전이 지연되거나 판단이 어긋날 경우 그 결과는 더 이상 연합구조의 문제로 희석되지 않는다. 책임의 중심이 명확해진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훨씬 무거운 부담이다. 미국이 전자권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라 평가받는 위치로 이동한다. 이 지점에서 전자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지로 변한다. 지휘 통제 체계가 실제 전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정보, 통합과 결심 속도가 충분한지, 연합 전력과의 조율이 한국 주도로 가능할지에 대한 검증이 이어진다. 이 모든 요소는 선언이나 의지로 대체될 수 없다. 오직 반복된 훈련과 실증을 통해서만 평가된다. 결국 전자권 전환을 둘러싼 현재의 흐름은 한국이 더 이상 전원을 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받는 국가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미 그 시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동맹의 형태뿐만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수준의 전략적 부담을 짊어지게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GDP 대비 국방비 3.5%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상 요구가 아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한국을 어떤 범주의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능력이 없는 국가는 보호비용의 수혜자로 남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책임 비용의 분담자로 이동한다. 한국에 제시된 3.5%라는 기준선은 미국이 한국을 후자의 범주로 확정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비 논의는 주로 얼마를 쓰느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이 던진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다. GDP 대비 3.5%라는 수치는 단순히 총액을 늘리라는 요구가 아니라 한국 군사체계의 성격을 바꾸라는 주문과 맞닿아 있다. 기존처럼 병력 유지와 단기 전력 보강에 흩어지는 구조로는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정도 비율은 자연스럽게 전력구조, 조달체계, 산업 연계까지 손대지 않으면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미국이 이 수치를 한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이미 계산이 깔려 있다. 한국은 북한 GDP의 1.4배에서 많게는 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의 국방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경제 전체가 붕괴되지 않은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올리면 위험해지는 국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면 더 올릴 수 있는 국가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5%라는 숫자가 단기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비율은 일시적으로 맞추는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체계를 전제로 한다. 즉, 미국은 한국이 단순히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비 증가를 산업 성장과 기술, 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비를 소비로 보지 않고 투자로 전환하라는 압박이다. 이 지점에서 K방산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는 이유는 한국이 늘어난 국방비를 다시 국내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구조였다면 GDP 대비
3.5%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 없는 숫자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자주포, 전차, 다연장 로켓, 항공기까지 포괄하는 생산 능력을 갖춘 상태다. 국방비 증액이 곧바로 국내 생산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더 내라가 아니다. 그 돈으로 미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워라에 가깝다. 지금 미국 방산업체들은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에 가깝고 전쟁 수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짧은 납기, 대량 생산, 실전, 검증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공급자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그 증액분이 다시 미국의 전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조에는 분명한 부담도 존재한다. GDP 대비 3.5%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수준이다. 복지, 교육, 산업정책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율이 단순히 국방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압박한다는 점이다. 국방비가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전시뿐 아니라 북평시에도 군사적 고려가 정책 결정의 중심부로 이동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이 부담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를 던진 이유는 한국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맹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5%라는 숫자는 신뢰의 표현이자 시험지다. 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순간 한국은 다시 보호 대상의 범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안게 된다. 반대로 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과 함께 전략적 부담까지 떠안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요구를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재구성의 기회로 활용하느냐다. 국방비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늘어난 국방비로 어떤 능력을 확보하고 어떤 협상 지렛대를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미국은 전작권, 주한미군 역할, 첨단 기술 협력과 같은 카드들을 이 수치와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 GDP 대비 3.5%는 독립된 요구가 아니라 향후 모든 협상의 기준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숫자는 한국에게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다. 비용을 감수하고 구조적 위상을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회피하고 기존의 보호구조에 머무를 것인가? 미국은 이미 한국을 전자의 후보로 올려놓았다. 문제는 한국이 그 후보 자리를 실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달려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표면적으로는 운용 개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미동맹의 권력 배치를 다시 그리는 핵심 변수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병력 감축이나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라는 단일 목적에 묶어두지 말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중국 견제, 영내 위기 대응, 연합작전, 확장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달라는 요구다. 이 요구는 단순한 군사적 편의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 고정된 방어자산이 아니다. 미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묶인 병력 운용은 전략적 비효율로 인식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재래식 전장을 관리하고 주한미군은 그 바깥에서 더 넓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한국에게 역할 축소가 아니라 역할 재정의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재정의가 자동으로 한국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수록 한국은 주한미군의 운용,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더 직접적으로 떠안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의 위기, 특히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에 개입할 경우 한국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이는 외교적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방어적 억제라는 틀 안에서 설명해왔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면 그 설명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가 이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까지 포함하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영내 전략에 직접 결합된 국가로 분류된다.
이는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낳는 미국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를 던진 것은 한국이 이제 그 정도의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요구는 부담이자 동시에 자격시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구조는 협상의 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대가로 한국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을 넘어 핵심 안보 자산과 기술, 협력을 요구할 명분을 쌓을 수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더 넓게 쓰고자 할수록 한국의 동의는 더 큰 가치로 상승한다. 이 지점에서 협상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협상은 매우 정교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되 그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권 없는 연루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주한미군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한국은 사후적으로 결과만 떠안는 위치로 밀려난다. 이는 동맹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종속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전권 위임이 아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모든 부담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움직인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다.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받아낼 것인가의 문제다. 이 과정에서 국방비, 전자권, 방산협력, 첨단기술, 이전 같은 카드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작동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결국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시험하는 장치다. 이를 거부하면 보호 대상의 위치로 후퇴할 수 있고 무조건 수용하면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외교적 수사나 감정적 반응으로 접근할 수 없다. 구조와 조건, 그리고 교환 가능한 가치들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미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 이제 한국이 어떤 계산서를 내밀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K방사는 지금의 국제 안보 환경에서 도덕적 구호나 일시적 호황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조차 스스로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어디에 생겼는지를 가장 먼저 파고든 결과다. 미국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전제로 국방 전략을 재편한 배경에는 단순한 동맹 신뢰가 아니라 공급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깔려 있다. 전쟁은 의지로 치르지 않는다. 생산 속도와 납기, 그리고 지속 공급 능력이 전쟁의 실질적 조건을 결정한다. 현재 미국 방산 산업이 처한 상황은 명확하다. 수요는 폭증했지만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무기 재고 부족이 아니라 대량 생산 체계 자체가 장기간 고강도 분쟁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미사일, 포탄, 장갑차, 로켓 시스템까지 전반에서 동일한 병목 형성이 반복됐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2배로 늘리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로 한국이 등장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실전에서 바로 투입 가능한 물량을 정해진 시점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에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다. 장기간 내수 기반 위에서 축적된 생산 경험, 군과 산업 간의 밀착된 운용 구조, 그리고 해외 수출을 전제로 한 표준화 전략이 결합된 결과다. 미국 입장에서 이 능력은 선택지가 아니라 대안 그 자체다. 미국이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다. 바로 이 지점에서 K방사는 경쟁 상대를 압도한다. 미국산 무기가 연합작전의 상징이라면 한국산 무기는 즉시 운용 가능한 현실적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조달 결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판단 기준이다. 한국 정부가 K방산을 단순 수출 산업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자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말하면서 동시에 손에 쥔 무기가 외부 공급망에 묶여 있다면 그 선언은 공허해진다. 자주성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 결정된다.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무기를 보충하고 동시에 동맹국의 수요까지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한국의 방산 역량을 보조적 생산이 아니라
전략적 대체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단순 하청이나 임시 공급원으로 보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 방산업체들이 납기와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밤낮 없이 생산 라인에 가동하며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 이 현실은 보고서와 회의 자료를 넘어 실제 전장과 계약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K방산의 또 다른 강점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AI, 드론, 무인유인 복합 전투 체계 같은 미래 전장 개념을 기존 무기 체계와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예산과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전쟁뿐 아니라 다음 전쟁을 동시에 준비하는 구조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재래식 보완제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동반자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이 구조에는 위험도 내포돼 있다. 세계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동시에 세계의 분쟁에 더 깊이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산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은 점점 더 많은 요구와 이는 방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외교적 부담, 정치적 압박을 동반한다. K방산은 한국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회피하기 어려운 책임을 끌어들이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다.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 미국조차 한국 없이 전쟁 수행을 창정하기 어려운 국면이 도래했다는 점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생산과 조달이라는 가장 맹정한 영역에서 확인되는 현실이다. 동맹의 언어가 아니라 계약서와 납기표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이 맡고 있는 역할은 이미 있으면 좋은 선택지를 넘어 없으면 곤란한 존재로 이동했다. 이 지점에서 K방산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는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전자권, 국방비,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라는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실질적 지렛대다.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도, 동시에 한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모두 이 생산 능력에서 출발한 문제는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힘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노르웨이가 선택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번 다연장 로켓 도입 결정은 단순한 조달 뉴스가 아니라 미국 중심 무기 체계가 더 이상 자동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경쟁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보면 이 결정의 무게가 분명해진. 미국 방산의 상징으로 불리는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가 정면 경쟁에서 밀렸다는 점은 성능 비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전쟁 수행 방식과 조달 논리가 동시에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 노르웨이 국방당국이 제시한 선택 기준은 감정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었다.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가,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기 운용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가가 핵심이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 국가는 한국뿐이었다는 평가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이 한국을 차선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산 무기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무기가 충족하지 못한 조건을 한국산 무기가 충족했기 때문에 선택이 뒤집힌 것이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상징성을 확보한 무기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동시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 중심의 연합전 개념에 최적화된 체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즉각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가 평가한 지점은 바로 이 불일치였다. 반면 천문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연합작전에 즉시 편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해법으로 인식됐. 계약 규모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결정이 시험적 도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는 장기 운용과 추가 확장을 전제로 한 선택이다. 노르웨이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전력 운용의 기준점을 재설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동일한 안보 환경, 동일한 납기, 압박, 동일한 자율성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천문은 폴란드에서 12조 원이 넘는 수출 성과를 기록했고,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처음으로 이를 도입했다. 여기에 노르웨이까지 합류하면서 유럽 방산 조달 시장에서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처럼 독일이나 미국의 주력 무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당장 운용 가능한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흐름이다. 특히 독일이 군축 기조로 주춤한 사이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우고 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노르웨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 결정이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무 판단의 결과라는 점에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안보 이슈에서 감정적 선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동맹국의 무기라도 과감히 배제한다. 그런 국가가 미국의 상징적 무기를 제치고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K방산의 위상이 이미 대안의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나 일시적 분위기의 산물이 아니다. 이 결정은 미국 방산 체계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산 무기가 더 이상 무조건적 표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생산 능력과 납기가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미국이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닦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즉각적인 전력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선택에서 밀릴 수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그 현실을 가장 냉정하게 보여주는 사례. 한국 입장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의 상징적 체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방산 생태계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이런 객관적 사례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자동으로 한국의 전략적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표준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더 많은 기대와 요구, 노출된다는 뜻이다. 노르웨이의 선택 이후 유럽 각국의 관심이 집중된 것처럼 한국은 이제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는 가격, 납기, 성능, 정치적 책임까지 모두 평가받는다. 이는 방산산업의 성공과 함께 국가 전체의 부담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노르웨이 사례는 결국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한국은 잘 팔리는 무기를 만든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력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로 이동할 것인가? 미국의 상징을 꺾은 사건은 출발점일 뿐이다. 이 선택이 일시적 반작임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제 안보 질서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굳어질지는 그 이후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단순한 수출 전략의 범위를 넘어 국가 안보와 동맹 구조 전체를 건드리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 말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번 국방전략 문서가 던진 메시지는 모든 동맹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별된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분류 작업에 가깝다. 한국이 그 분류표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보호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수준의 책임을 떠안는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의 문제다. 미국은 지금 동맹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여전히 보호와 지침이 필요한 국가. 다른 하나는 전선을 위임할 수 있는 국가다. 이 구분의 기준은 정치적 호감도나 외교적 발언이 아니다. 전력의 실질적 운영 능력, 생산과 보급의 지속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가 기준이다. 한국은 이번 문서에서 명확히 후자로 분류됐다. 이는 축하의 언어로 포장될 일도 아니고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해석할 일도 아니다. 냉정한 평가의 결과다. 이 분류가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전선을 위임받는 국가는 더 많은 자율성을 얻는 동시에 더 많은 실패 가능성을 떠안는다. 미국이 더 이상 모든 국면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군사적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외교적 선택의 폭, 경제적 리스크,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확대된다. 미국은 이 점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국가는 애초에 범주에 넣지 않는다. 이번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한국을 시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시험은 공개적인 선언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국방비 비율, 전자권 전환 일정,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방산협력의 깊이 같은 요소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작동한다.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부분 참여자가 아니라 구조 전체의 한 축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권 전환과 K방산의 부상은 이 시험의 양면이다. 전자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휘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쟁의 초기 국면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요청과 압박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두 요소는 서로를 강화한다. 정자권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고,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역할을 요구받는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대하는 위치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혹은 일본을 넘어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정치적 제도적 제약 속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에 한계를 보이는 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질적 전력과 운용 능력을 축적해왔다. 미국의 시선에서 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의 문제로 인식된다. 누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전선을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의 안정 변수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중심부로 이동했다는 것은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의부가 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외교적 발언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미 수치와 계약, 일정과 검증으로 굳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이 위치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서에 명시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위치가 자동으로 보상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책임의 확대는 곧 선택의 강요로 이어진다. 어느 전선까지 개입할 것인가? 어느 요구를 받아들이고 어느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반복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결정의 부담까지 대신 지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의 일원이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 결국 이번 국방전략 문서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한국은 지금의 역량을 유지하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역량에 걸맞은 책임을 전제로 한 새로운 단계로 이동할 것인가? 이 질문은 선언이나 슬로건으로 답할 수 없다. 국방비 구조, 전자권 운용, 방산 생산과 수출, 주한미군의 역할까지 모두가 하나의 선택지로 엮여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반복될 위기와 협상 속에서 같은 질문이 다른 형태로 계속 던져질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다.